한국을 따라갔다간 우린 다 망할 거예요. 머리가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여기 태국 관계자가 한국 AI 기술에 의문을 품고 중국을 최종 선택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선택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선택으로 시작된 한국 AI 기술에 대한 논란은 곧 유럽과 미국, 중동으로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가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각국 장관들은 과연 한국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태국은 한국을 저버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된 걸까요? 흥미진진한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콕의 화요일 아침, 택시에서 내리는데 날씨가 후덥지근했어요. 제 이름은 마틴 앤더슨, 58 컨설트에서 전략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는 전 세계 정부들이 기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로 날아가서 멋진 회의실에 앉아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이었죠. 대부분의 날들은 공항, 호텔,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이 뒤섞여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봐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제 삶은 단순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비싼 호텔방에서 일어나기, 아침을 먹으면서 이메일 확인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기,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기. 그게 제 평범한 세계였고, 거기에 너무 편안하게 적응해 있었어요. 태국 기술청 건물로 들어가는데 햇빛이 벽에 붙은 스마트 시티 광고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나중에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기술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컨설턴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늘 듣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차이 용가손 국장님이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말했어요. 저희는 더 이상 한국 모델을 참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태국 관계자들은 중국 AI 플랫폼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결정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전에도 국가들이 안전보다 속도를 선택하는 것을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 표준을 왜 포기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이 안정된 후에 윤리적 기준을 추가하겠다는 건 기술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속도만 쫓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은 실용성과 예산이 우선입니다. 한국을 따라갔다간 우린 다 망할 거예요. 머리가 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태국 삭차이 국장님의 뜻은 단호했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건 그저 또 다른 기술 결정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가 무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저를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방콕 출장을 마치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저는 이미 다음 임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비행기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런던의 인사였죠. 방콕행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그 회의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 생각을 밀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완료된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3주 전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아마 좋은 유연근무제가 있거나 그런 거겠지. 58 컨설트의 팀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얼마나 끔찍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던 걸까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안의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기고 있었죠.
신발을 벗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는데 긴급한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태국 AI 감시 시스템 오작동. 빠르게 이메일을 열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재앙에 대해 읽었습니다. 태국의 새 AI 시스템이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경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아무 이유 없이 일반 시민들을 위험 인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민들이 방콕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승인된 시스템이 이미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방금 설치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CEO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마틴, 뉴스 봤어? 30분 후에 긴급 회의야.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언만 했을 뿐이니까요. 태국은 한국 표준을 무시하기로 자기들이 선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도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회의실에서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제 몸속의 모든 세포가 이 혼란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몸부림쳤어요. AI 시스템에서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장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서둘러 달려가는데 몇 년 전 서울 여행의 기억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짧은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본 모든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호텔방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저를 짜증나게 했었죠. 이런 복잡한 장치들은 곧 고장날 거야. 그런데 거의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긴 비행으로 허리가 아파서 호텔방의 스마트홈 앱을 사용해 한국 사람들이 온돌이라고 부르는 바닥 난방을 켰었죠. 한국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한다며 불평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분 후 바닥이 발 아래에서 고르게 따뜻해지자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났어요. 따뜻함이 완벽하게 퍼지면서 허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었어요. 이게 뭐지? 정말 따뜻하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동을 받으며 속삭였었죠. 다음 날은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20층에서 AI 위험 감지 시연에 참석했었죠. 발표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시스템이 군중 속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모니터링을 만드는 것을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그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한국 기술의 속도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는 방식이었어요. 속도보다 보호가 먼저라는 가치, 그것이 태국과 중국이 거부하고 한국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할 때 58 컨설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서 뉴스 채널들이 방콕의 시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화면에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가 모두 한국 AI 통제 기술을 채택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기 기술을 마케팅조차 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간 거야. 긴급 회의가 시작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그 기억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자만해서 보지 못했던 진실로 저를 인도하는 멘토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태국의 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때였어요. 58 컨설트 런던 사무실에서의 긴급 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태국 AI 시스템 실패에 관한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죠. 방콕 거리에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 인물로 표시하면서도 실제 위험은 놓치고 있었죠. 가장 최악인 건 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를 계속 무시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리처드 하워드 CEO가 밝은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방 앞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유럽 강요들이 벌써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 그들은 한국 모델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하고 싶어해. 화면의 뉴스 헤드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틴, 자네가 방금 방콕에 다녀왔잖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회사의 대응을 이끌도록 해. 유럽의 가치와 한국의 보호 기준을 결합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그렇게 저는 세계적인 AI 윤리 형성을 돕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음 몇 주는 폭풍같이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어요. 호화로운 호텔 사이를 날아다니는 대신 한국 AI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태국이 무시했던 3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첫째, 한국은 취약한 사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어요. 그들의 AI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항상 살피고 있었죠. 둘째, 데이터 사용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특별한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셋째, 윤리 검토 없이는 절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새 버전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했죠. 저는 이런 한국의 가치와 유럽의 사고방식을 결합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호텔 방은 커피컵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노트북으로 어질러져 있었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저는 시련을 겪고 동맹을 맺고 저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시험은 속도와 비용만 신경 쓰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이런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찾아왔죠. 그들은 시스템이 실패할 때까지 윤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 디지사인 회사의 리사 슈미트가 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어요. 그녀는 실용적인 단발머리를 한 조용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죠. 제가 큰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능성에 대해 너무 흥분할 때 그녀는 신중한 질문으로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고 있었죠.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고려해 보셨나요? 한 늦은 밤 화상 통화 중에 그녀가 노트북 화면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질문은 항상 우리 작업을 더 좋게 만들고 있었죠. 태국의 삭차이 윤가소는 복잡한 관계로 남아 있었어요. 그가 정확히 제 적은 아니었지만 많은 제 아이디어에 저항하고 있었죠. 그는 완전한 시스템 변경이 아닌 빠른 해결책만 원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늦출 수 있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있었죠. 우리 태국 정부는 다음 분기까지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윤리적 검토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가 말했어요. 물론 저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는 있었어요. 그는 상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시스템이 윤리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어요. 지금 이 태국의 실패가 제 주장을 증명하고 있었죠. 제 가장 큰 도전은 예상치 못하게 비 오는 어느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태국 시스템이 방콕의 주요 축제 중에 완전히 다운되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보안 위협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이 답변을 요구하자 갑자기 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저는 소신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식 접근 방식이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반입니다. 언제 제가 한국 기술 철학의 옹호자가 되었을까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특별할 것 없다고 무시했던 남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 자리에는 기술에서 사람을 먼저 두는 것을 깊이 믿는 사람이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죠. 유럽 국가들이 우리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태국은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속도보다 보호에 집중할 겁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고, 이제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런던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힘든 작업 끝에 저는 브뤼셀의 웅장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벽에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깃발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중요한 기술 장관들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AI 윤리 규칙에 대한 최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가라앉은 목을 가다듬고는 영향력 있는 그룹 앞에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표준은 멋진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쌓인 신뢰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작동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었죠.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화려한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진지한 눈빛을 가진 덴마크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한국 모델을 구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어봤죠. 이 질문은 모든 것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조급함입니다. 한국은 수년에 걸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기만 해서 적절한 단계를 무시한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태국은 이 교훈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물론 여기 모인 장관들 중 일부는 여전히 비용과 시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자국에는 너무 느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있는데 핸드폰으로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 유럽 국가가 우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 시스템이 너무 많은 돈이 들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편 중국 대표들은 유럽 수도들을 방문하며 윤리적 규칙은 적고 더 빠르고 저렴한 솔루션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작은 호텔방을 왔다 갔다 걸으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그림자처럼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이 한국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면서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속도 우선 접근 방식이 각 나라가 정말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4시, 어두운 브뤼셀 거리를 내다보며 결정을 내렸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경제 보고서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이 장관들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직접 봐야 했어요. 다음 한 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긴급 시연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의심하는 장관들을 실제 장소인 번잡한 지하철역과 노인 요양원, 초등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한국 AI 기술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그들은 시스템이 넘어진 노인을 식별하고 즉시 도움을 보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모니터링을 만드는 기술을 보고 있었죠. 이것들은 이론적인 예시가 아니었어요.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장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산 시트의 숫자는 한 가지지만 기술이 실제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제 보상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어요. 시연 후 제 전화기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태국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결국 공식적으로 한국 표준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이수민 씨와의 저녁 식사 중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는 일부러 태국의 첫 번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녀가 말했어요. 기술은 단지 속도가 아닌 가치와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태국이 옳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두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화였죠. 이건 그저 계약을 따내거나 장관들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였죠. 저는 더 이상 기술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번쩍이는 가젯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옳은 가치로 구축되었을 때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유럽 국가들이 우리 제안에 동의했다는 공식 소식을 받았어요. 한국의 윤리적 모델이 유럽 전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예정이었죠. 브뤼셀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제가 시련을 극복하고 보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단지 직업적 성공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죠. 저는 리처드 하워드 CEO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고 한국 모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의 답장이 몇 초 만에 도착했어요. 탁월한 작업이네요, 마틴.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며칠 후 비행기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런던으로 부드럽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솜털 같은 구름이 부드러운 이불처럼 아래에 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 동안의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방콕에서의 첫 회의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이 침묵을 이해한 세계 각국이 먼저 다가왔다. 이 단순한 진실을 적으면서 큰 힘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작동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었죠.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화려한 광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팔 컨설트에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 평범한 세계로 돌아가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과 회전이 있었죠. 런던 사무실에 들어서자 일부 동료들의 속삭임과 곁눈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뒤에서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서울 개종자라고요. 일부는 제가 한국 기술을 칭찬하는데 너무 과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마틴은 예전에는 정말 실용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윤리와 보호에 대해 말하는 걸 멈추질 않네.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 그 말이 조금 아프게 느껴졌어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당신만 변했을 때는요. 저는 지금 한국의 윤리적 모델을 요청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을 문서화하고 있었어요. 미국,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그 목록은 매주 길어지고 있었죠.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예측과 보호를 AI 기술의 세계 표준에 포함시켰어요. 어느 밝은 아침, CEO 리처드 하워드가 템즈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그의 책상은 항상 그렇듯 깔끔했고 컴퓨터와 작은 화분만 놓여 있었죠. 마틴, 자네를 우리의 글로벌 AI 윤리 모델 공동이사로 임명하겠네. 책상 위로 공식 제안서를 전해주며 그가 말했어요. 자네는 이 접근 방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우리 한국 파트너들과 직접 일하게 될 거야. 이 새로운 역할을 수락하면서 자부심과 목적의식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죠. 한때 한국 기술을 특별할 것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의 세계적인 대사가 된 거예요. 제 마지막 시험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기술 회의에서 찾아왔어요.
수백 명의 기술 전문가들이 거대한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윤리적 AI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발견을 발표하며 무대에 서 있는 저에게 밝은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질문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죠. 유명한 미국 AI 개척자가 앞줄에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다 좋게 들리네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리적 검사는 혁신을 거북이 걸음으로 늦출 겁니다. 경쟁자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는 새 시스템을 몇 년씩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켜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제 부활의 순간이었어요. 제 변화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예전에 마틴이었다면 물러서거나 중간 지점을 찾거나 이 중요한 사람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저는 슬라이드에서 물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이 단순히 빠른 개발과 낮은 비용으로 경쟁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 우위는 사람 중심의 가치에서 온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태국 시스템 실패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 표준을 채택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의론자에서 신봉자로 바뀐 과정, 제 견해를 바꾼 따뜻한 온돌 바닥과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한 한국의 AI 시스템에 대해서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도전이 아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심지어 미국 AI 개척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임무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한국 철학을 전 세계 AI 프로젝트에 퍼뜨리는 것이었죠. 저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평범한 세계로 돌아왔고 기술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 배움의 땅이 되었고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다녔어요. 단지 속도가 아닌 과정에 노력을 기울이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신뢰 구축하기. 기술의 주요 목표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다음 임무지로 날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침묵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 세계가 먼저 다가올 겁니다. 이런 생각은 기술에서 한국의 새로운 세계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컨설턴트에서 윤리적 옹호자로의 제 여정도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바른 가치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